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책은 이제 지금 해드리고 있는 이 책들은 너무나 두꺼워서 이게 다른 사설보다는 바로바로 책을 풀어드리는 게 물론 핵심만 짚어서 해드리는 거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주까지 챕터 2가 끝났고 이번 주에 이제 챕터 3입니다. 챕터 3는 챕터 3 제목 자체가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어떤 책에 제가 했었나 안 했었나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동영상 중에 하나가 좋은 의사는 소염진통제를 해열진통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해열제라고 하는 거는 해열제하고 소염진통제는 우리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급할 땐 쓰셔야죠. 그렇지만 굉장히 그 후유증이 오래 남는 약품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187페이지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목 자체가 이제 1장이 현대의학의 종합 빅3 해열 진통 소염제와 그들의 역할이라고 이제 제목을 갖고 챕터 3의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인체의 생명 현상은 항상성 유지를 위한 것들이다. 그 항상성 유지를 위해 몸에서 치유작용이 일어날 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통증이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또한 통증이다. 그러니까 몸에서는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라고 통증으로 우리한테 신호를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병원을 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 말이죠. 지금껏 치유 현상을 없애고자 병원에 가고 있었던 셈이다. 해열 진통 소염제는 통증 즉 치유 현상을 없애는 데 쓰이는 약이다. 치유되는 걸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0페이지에 보게 되면 타이레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타이레놀은 소염작용이 약하여 관절염에도 쓰이지 않고 주로 해열 진통의 목적으로 쓰이며 브루펜과 아스피린은 소염작용이 강하여 해열 진통 소염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통상 해열 진통 소염제는 그 쓰임새에 따라 해열이 목적일 때는 해열제로, 통증이 주증일 때는 진통제 혹은 소염 진통제로 불린다. 같은 약인데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시중에는 위에 세 가지 해열 진통제 이외에도 폰탈 등 병원에서 처방되는 다른 종류의 것들이 질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이들의 작용과 부작용은 거의 일란성 쌍둥이 수준이다. 그러니까 휴유증이 있다라는 얘기죠. 192페이지에 진통제는 혈관이 열릴 때 방출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효소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아 통증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든다. 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지 통증을 없앤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해주던 모세혈관이 움츠러 들어있는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굶주려 있던 세포들이 이제는 살았다며 막 기대에 들떠 있는 순간 진통제가 날아들어오면 혈관은 열리기를 포기하고 다시 움츠러들게 된다. 이때가 우리 몸에 사단이 벌어지는 순간이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열을 끌어올리는데 해열 진통, 소염 진통제로 인해서 또 우리 세포가 살아나려다가 이제 비명을 지른다라는 얘기죠. 열이 날 때는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상 체온일 때보다 약물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고열일 때는 콕스 차단만으로는 그나마 해열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장기 손상 정도도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열 진통제는 발열 과정을 차단하는 해열 효과보다 장기 손상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이분은 뭐 약사니까 약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이겠죠. 이래서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해열제 때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2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소방수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195페이지에 부신은 비상시나 전투 시 최대한의 운동력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을 재조정하는 비상제의 특별 대책반이다. 부신의 생산시설 중 하나인 부신피질에서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이 호르몬은 비상시 전투에 필요한 원료를 혈액을 통해 세포에 조달하는 일 외에도 외부 자극이나 고열로 염증이 발생했을 때 세포의 방화벽 역할을 한다. 뭐가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 차단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다라는 거죠. 이 부신이 고장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나고 3장이 해열제로 꺼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열들. 그래서 200페이지에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든 불명열, 원인 불명의 열로 판단되어지든 처방에는 브루펜이나 폰탈, 타이레놀 중 어느 하나가 들어가 있긴 매 한 가지다.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해열제를 쓰는 일을 만류하는 것은 성장에 필요한 모든 신체 환경을 파괴하여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해열 진통제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성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지만 성인한테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히는 게 소염, 해열, 진통제입니다. 감기로 인한 발열을 해열 진통제로 끓여 해서는 안 된다. 알코올과 찬물로 순행시키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어떤 원인에 의한 발열이든 반드시 보온의 신경을 써야만 한다. 몸에서 열을 내는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열을 올리는 건데 그거를 식혀버리게 되면 면역력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각한 열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7페이지에 4장이 됩니다. 해열 진통제가 안전한 약이 될 수 없는 두 가지 숨은 이유. 그래서 뭐 너무 많죠, 사실은. 해열 진통제는 장 점막을 손상시켜 LGS를 유발하는 가장 유력한 피의자다. LGS는 뭐냐면 장 점막 노출 증후군, 그러니까 장노수 증후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으키는 거고요. 간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질병을 낫기를 기대할 수 없다. 면역과 영양에서 해독, 합성, 저장 기능의 중심축이 간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열 진통제가 만든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혈관에 흘러들어온 독소들이 간에 유입되면서 해열 진통제를 처리하느라 1차 손상을 입었던 간은 또다시 독소에 의한 2차 손상을 입어 원활한 해독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어혈이 전신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켜 만성질환의 자연치유가 요원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열 진통제를 먹음으로 해서 간이 손상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0페이지에는 이제 뭐 다크 스테이지 위의 해열 진통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11페이지에 간장이 해열 진통제를 해독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해열 진통제 복용이 급격한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을 벗어난 상태, 즉 감기에 걸리거나 체하여 고열이 날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 술을 마실 때와 같이 간장의 해독 기능이 고도로 제한받는 상황이 마련되면 해열 진통제는 며칠 내에 주요 장기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둔갑하게 된다. 브루펜, 타이레놀, 게보린, 펜잘, 아스피린 등의 해열제를 안전한 약으로 알고 있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사람 모두 부작용을 해서 의식하며 해열 진통제를 대하지는 않는다. 해열 진통제의 사용 설명서에 나온 주의나 부작용란을 살펴보아도 필장가 말한 가와사키병이나 심장판막증, 소아당뇨병, 배체뜨병, 뇌수막염, 심부전, 소아마비, 루푸스, 뇌성마비, 백혈병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백혈구 감소나 혈소판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는 경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죠. 일일이 그런 거 다 신경 쓰면서 어떻게 약을 먹어 라든지 약이란 원래 부작용이 있는 거다라는 소양 교육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진다라는 얘기죠. 다기능 장기 부전이란 말 그대로 체내의 주요 장기들이 고열에 휩싸여 차례차례 기능이 정지됨을 뜻하는데 이렇게 해열 진통제를 먹게 되면 다장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이 끝나고요. 217페이지에 6장이 시작되는데 왜 고열일 때 해열 진통제가 치명적인가? 해독 효소들은 체온을 벗어난 고열에 노출되면 그 기능이 자연 떨어지게 되는데, 자, 효소라는 것은 43도 정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화 효소든 어떤 효소든지 간에 고열에서는 다 파괴돼 버리거든요. 그만큼 해열 진통제를 해독하는 속도와 양도 줄어든다. 해독 효율이 떨어지며 해독이 덜 된 채 떠다니는 중간대사 산물들이 쌓이게 되고 이들이 간장과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혀 기능 부전 상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글루타치온 같은 걸 많이 먹어주면은 사실은 뭐 되게 해결이 빠를 수 있죠. 그래서 6장이 끝나고 7장이 시작되는데 223페이지거든요. 이 책에.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해열진 통제가 치명적인가라고. 인체의 모든 장기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자율신경은 어디 있냐면 우리 척추에 있거든요. 척추 안에 다들 감자탕 드셔보셨죠? 감자탕에 드셔보시면 뼈 안에 하얀 그 달의 그 긴 관 같은 게 있죠. 이제 그것도 우리 인체도 척추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우리 장기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경으로. 그래서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건데 인체의 모든 장기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장기의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작동하든가 항진 또는 저하되는가는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의 시소게임에 달려있다. 해돋이와 함께 교감신경이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깨워 열정적인 하루를 살도록 독려하다가 달맞이와 함께 부교감신경이 깨어나 흥분에 들떠있는 세포들을 진정시키고 필요에 지친 세포들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며 상처난 세포들은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시소타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 없이 혹은 요동치는 일 없이 평화로운 리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삶을 기약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면역까지도 다 연동이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과립구라는 면역체계가 움직이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림프라는 면역 아시죠? 림프가 움직여서 항체를 형성하는 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생기면 왜 이렇게 이런 자율신경이 무너지냐면은 이제 첫째 스트레스 반응으로 쏟아져 나온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간장이 해열 진통제를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해독 능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고요. 자, 이제 그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결국 교감신경이 우위로 계속 가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활성산소들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둘째, 스트레스는 장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세력 균형까지 무너뜨려 엄청난 독소가 장을 통해 간으로 유입되도록 한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신진대사를 높여놓는다. 신진대사가 항진되면 영양분 소모량과 효소의 작업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혈액에는 영양분과 미네랄이 포화 상태로 떠다니게 된다. 또한 신진대사의 항진으로 활성산소의 양도가 급격히 늘어나 세포막과 유전자가 대규모로 전자를 약탈당하는 치안부재 상태가 연출된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과립구가 움직이면서 활성산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이 그러니까 해열제를 해독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장기에 다기능 부전이 올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와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에 절어 지내는 동안 머리, 어깨, 무릎, 팔, 턱, 치아, 잇몸, 목, 귀, 자궁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통증에 그때그때 진통제로 답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간장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진통제, 중간대사 산물, 타이레놀에 NAPQI 등 이런 거죠. 이 공격으로 장기는 기능 부전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기능 부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심장 판막증, 난관 협착, 신장염, 간염, 기억력 상실, 위, 십이지장 궤양, 재생불량성 빈혈 등등등등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냥 몸에서 열이 난다라는 것은 몸이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을 내는 건데 이걸 해열진 통제로 시켰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장이 끝나고요. 8장 해열진 통제와 자율신경 면역계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면역하면은 이제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건데 면역계의 세포 모두는 대식 세포라고 불리는 마크로파지에서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면역 세포는 과립과 임파고 두 군으로 나뉜다. 자, 과립구라고 하는 건 약간 교감신경이 움직일 때 과립구가 움직이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제 림프구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립구는 세균 전문 진압군이고 임파고는 세균보다 작은 미생물인 바이러스 테러를 주로 진입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항체를 형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계의 시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몸도 찬데다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식생활과 생활 습관들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244페이지에 보이게 되면 아까도 이제 해열진 통제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장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총이 무너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익균은 제2의 간장세포다. 244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간이 하는 일을 유익장균, 그러니까 유익균이 분담해주지 않는다면 후원군을 잃은 간은 부패균이 토해낸 독소와 약물, 스트레스에 쉴 새 없이 혹사당하여 지쳐 쓰러지게 된다.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고요. 현대의학이 병을 치료한다며 사용한 약이 다시 병을 만든다. 약 주고 병 주고 다시 약을 주는 것이다. 병을 만든 약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8장이 끝나고요. 246페이지 9장이 시작되면서 해열진 통제의 해부와 15, 3의 법칙이라는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굳이 이 장까지는 이 책을 사신 분도 그냥 한번 슬쩍 읽어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약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거짓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투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래서 이제 챕터 3가 끝나고 챕터 4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빨리 빼는 편인데 이 책은 워낙 두껍고 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챕터 4는 감기 후유증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시작이 되고 1장이 기침은 폐의 고인물을 퍼내는 작업이다. 자, 우리는 기침이 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가래가 나오냐? 가래 외부에서 나쁜 물질 들어가는 걸 다 브라킹한 거잖아요. 그래서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폐의 고인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는 게 기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침이 나쁜 게 아니죠. 기침은 자신에게 이제 271페이지입니다. 기침은 자신에게 해로운 그 무언가에 대해 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방어 수단이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죠. 간질환 자가 근육을 격렬히 떨며 거품을 고 발작하는 것은 정체되었던 체액을 배출하기 위한 나름의 자기보호 방책이다. 빨랫감을 쥐었다든 전신을 꼬아서 오래된 불순물 체액을 거품으로 태내어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몸짓인 것이다. 네.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연치유 의사가 표현되지 못하도록 언로를 차단하려 드는 것이 현대의학의 특징이다. 근본보다는 표면을, 원인보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고의 습성이 현대의학에 스며들면서 모든 질병에 대한 대증요법만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온과 절식은 감기 증상의 기본 전략이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온을 하는 거죠. 체온 유지에 오한이 들면 땀구멍이 닫힌다. 그래야 체온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서 안에 있는 코어도 얼음덩어리를 녹이기 때문에 그렇죠. 땀으로 증발되지 못한 잉여 수분은 다른 통로를 찾아 배출되는데 그것이 콧물과 가래이며 기침은 가래를 토해내려는 폐의 자구적 노력이다. 따라서 보온은 감기의 자연치유법이자 동시에 감기로 인한 기침의 자연치유법이다. 땀구멍을 열어주어 배출 통로가 확보되면 콧물과 가래는 더 이상 쌓이지 않으며 정체되었던 수분이 모두 배출되고 나면 기침은 자연치유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저희 어릴 때 많이 해봤었거든요. 아랫목에 푹 파묻혀 있다가 새벽에 툭 입을 참으면 끝나고 되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거죠. 이래서 280페이지까지 1장이 끝나면서 281페이지에 2장이 시작되면서 체온 조절의 실패, 그래서 폐렴이라고 나옵니다. 폐렴은 폐가 체온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것이며 감기 후유증의 시발점이다. 폐는 인체 장기 중 맨 꼭대기에 앉아 있어 열은 위로, 냉은 아래로라는 물리 현상에 따라 열이 집중되기 쉬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일회 호흡으로 엄청난 양의 외부 미생물이 유입되는 장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침으로 인해서 자꾸 빼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와사키 286페이지에 이제 그래서 이제 2장이 끝나고 3장 287페이지에 가와사키 병원 해열진 통제가 만든 약화 사고다.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이 과열되면 고무관이 파열되듯 감기로 인한 고열에 해열진 통제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혈관의 내열성이 약한 아이의 경우 관상동맥 혈관의 탄성이 혈압을 견디지 못해 개구리의 볼에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 혈관의 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화된 혈관세포가 탈락되면
즉시 건강한 세포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열에 실패하여 해열 진통제를 연거푸 복용하게 되면 심장 혈관 세포에 염증이 발생하고 혈관의 원료를 만드는 간장의 합성 기능이 떨어져 심장 혈관은 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되게 좀 슬픈 이야기죠. 290페이지에 가와사키병의 증상이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지 않으면 결코 원인 불명도 아니다. 왜냐하면 가와사키병은 해열제가 일으킨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지 해열제의 부작용이 심장에 집중하여 나타났기에 그 예후를 지켜보고 있던 가와사키라는 사람이 냉큼 자신의 이름을 붙여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열들이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심장으로 몰려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해열제를 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조금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음 주에 가와사키병은 해열제가 만든 약화 사고다라는 거, 지금 오늘까지 한 부분 이외에 그 뒷부분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또 한 주 건강한, 또 조심하시고 냉방병 안 걸리시게 또 다들 조심한 또 한 주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